한국정치론 9주차 2교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사법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히 이 사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지는 위치, 그리고 사법부와 정치의 관련성에 관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법부, 정치에 있어서 사법부가 어떠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특히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강화되었다,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사법부가 당시에 통치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정치적 갈등에 있어서 어떤 통치 권력의 의지에 대해서 통치 권력의 의지를 확인받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했죠.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권 분립에 있어서 확실하게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화 이후에는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로 대변되는 의회 간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갈등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주의라든가 이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의회 내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타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국회는 장외투쟁을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의회 내에서 그냥 날치기를 한다든가 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이제 관철을 시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여왔죠. 그래서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도 이제 의회의 갈등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의회와 타협을 보지 못하고 계속 갈등들이 표출이 되니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이러한 그 갈등, 정치적 갈등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통령이든 의회든 양자 모두 바로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는다는 점이에요. 어떻거나 지금의 현실에 만족스럽지는 못해 보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든 의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그러면 막 혐오스럽고 시끄럽고 정치인들만 세상에서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다면은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 세력들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는가? 의회 내에서 그 갈등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타협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의존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단순히 위헌 판단, 법률적인 판단, 해석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점도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단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단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들은 바로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 이제 거기에서는 표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법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죠?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따라서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점이 사실은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과연 이 정치가 사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화 이후 최대의 쟁점이었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이에요. 일단 신군부는 12.12 사태로 인해서 군부를 장악하고 이후 정치 권력을 장악했죠. 그리고 그들의 정치 권력 장악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5.18 광주 사건이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이죠. 뭐 지금도 민간인 학살에 헬기가 동원됐는가 안 됐는가를 둘러싸고 여전히 한쪽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한쪽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요. 피해자의 주장이 있고 이런 사태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재판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제 고소를 했죠. 고소인들이. 이러한 고소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유예 판단을 내리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법적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 검찰의 기소유예 사유를 보면은 기소유예를 한 이유를 보면 신군부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등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으며 또한 내란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을 했어요. 또한 광주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적 변혁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 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다.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성공한 쿠데타에는 뭐 정권을 창출을 하고 그들이 통치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불기소를 내려버려요.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소원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또 뭐냐면 공소 시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시효 제도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이 12.12 사태나
5.18 광주학살 사건을 처벌하기에는 이제 시효 문제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랴부랴 1995년 12월 21일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그러한 기틀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란죄나 매환, 그 다음에 반란, 이적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것으로 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뭐 이제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민주화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이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이런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정치인들의 그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뭐 통장을 개설을 한다든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자신의 돈을 이제 뭐 금융거래를 튼다든가 하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 각종 금융기관은 모든 금융거래를 이제 개설을 할 때 해당인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본인 힘을 확인하고 거래를 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추어진 정치자금들 이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데 이걸로 이제 들통이 난 게 뭐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의 이제 재산 등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제5공화국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부정한 돈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합니다. 긴급 재정 명령으로 이런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들의 헌법 소원을 기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긴급명령의 발포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것은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데 있어서의 요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요건들을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한 경제상의 위기 상황의 극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이라는 그 규정을 지켰다. 즉 금융실명제의 질서 및 금융정보의 비밀 보장, 그 밖에 이와 관련한 부수적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필요성만을 충족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헌법 소원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금융실명제가 이제 합헌 판단이 내려졌죠. 그래서 법적 정당성이
부여되었고요.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부정부패, 턱결의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 이것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것들이죠. 소위 말하는 정치적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것, 부정부패, 부패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진려했어요. 지금도 진려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하튼 이런 검은 돈의 거래, 검은 돈을 두고 정책들이 거래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자 우리 사회는 깨끗이 사회정화 노력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죠. 사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검은 거래를 한 정치인이든 고위공직자의 그런 부패한 행적들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 스스로가 좀 더 깨끗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패가 그만큼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이러한 정화 능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큰 문제죠. 어디든 꽉꽉 막혀서 이런 부정부패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사회의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러한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다라는 점을 저는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 제도와 관련된 판결을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투표제가 도입되었다. 이 정당 투표제는 우린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정당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지금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아니었어요. 이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옛날에는 지금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면서 국민들은 1인 1표로 국회의원 1명을 뽑죠. 그죠? 국회의원 1명을 뽑는데 그 당선된 그 국회의원의 이게 몰린 그 표에 의해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대신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당선인을 많이 배출하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에서도 의석이 더 많이 분배가 되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과연 내가 그 후보자는 좋아하지만 그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유권자의 어떠한 한 표가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후보자가 특별하게 좋아해서 나는 투표를 한 거지,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찍은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과거의 그러한 1인 1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투표자의 정확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그러면은 이제 무소속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결국 그 소선거구제, 즉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도 있고요. 비례대표제 자체도 그러한 비례대표제 자체도 그렇고 결국에는 거대 정당만이 득을 보는 그러한 선거였다는 거죠. 선거 방식이었다는 거죠. 결국 뭔가 새로운 뜻을 가지고 정치에 진출을 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의 약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정당 활동을 막는, 이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그런 나쁜 제도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자가 다 가져간다. 즉 오로지 거대 정당만 이제 다 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정치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비례대표 이제 의석 배분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새로 도입된 것이 지금의 정당 투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국회의원 한 명과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고요. 그래서 양당제의 그런 정치 문제들을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을 하면서 다수당으로 구성이 돼서 소수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정치적 시스템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등록 취소 조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어요. 과거 정당법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은 정당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수 정당 중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라고 있잖아요.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나왔어요. 민주화 이후에 이제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죠. 문을 두드렸는데 뭐 대통령 선거에 이 후보자를 내기도 하고요. 그랬었는데 유효투표 총수 2% 이상을 달성하지 못해서 선거 시기에는 정당으로 등록이 됐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 그 민주노동당의 최대 목표가 뭐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투표 수를 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게 최대 목표였단 말이죠. 이러한 것은 사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사체를 구성하는 것, 즉 정당을 만드는 것을 크게 제한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약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1980년 신군부에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당법을 개정해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2014년 1월
이런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고요. 이때 헌법재판소는 국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으며 신생 군소정당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그러한 조항이다, 조건이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1980년에 만들어진 것이 조항이잖아요. 이것이 2014년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대 정당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다 해먹었잖아요. 그죠? 국회를 장악을 했죠. 거대 여당, 거대 야당,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들 둘이서 뭐 앞서 우리나라의 그 의회 정치에서 문제점 말씀드린 점 중에 하나가 수결에 의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 간의 정치적 타협, 이 둘의 짬짬이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해결되는 그런 정치적 프로세스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상호 대립되는 그런 태도들을 의회 내에서 표출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은, 큰 틀의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보자면은 결국 두 세력에서 모든 일들이 다 끝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을 둘이서 분할해서 갖는 것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들의 그러한 타협에 의해서 누군가 소수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당 등록 취소 조건들, 이 요건들이 부당하다라는 점들이 부과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도 이전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2003년 12월 29일에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됐어요. 법률이 성립이 된 거죠.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적의원 194명 중에 찬성이 167, 반대가 13, 기권 14예요. 그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가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그 야당이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2004년 선거가 끝난 후에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반대 표명을 하고 그 밖에 민주노동당 역시도 반대 표명을 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반대로 확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그 위헌 판단을 묻는 그러한 제의가 있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미 법률 자기들이 다 합의해서 그죠? 가결을 했는데 그걸 다시 반대로 휘돌아서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으니까요. 당시 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다. 저는 이때 관습헌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헌법에.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던가?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알았어요. 관습헌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것은 헌법 제1 30조에 관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를 내립니다. 즉, 헌법을 개정해야지만 이 수도를 이전을 할 수 있게 있다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거죠.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이 수도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수도 이전이라는 장대한 계획에서 쪼그라들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바꿨죠.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행정구로 옮겨가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쪼그라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판단, 여기에서 문제점은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에서 가결한 내용. 의회는 말씀드렸듯이 대의기관이에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가결을 시킨 거거든요. 국민들 사이에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이들의 이런 표결은 국민들이 표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후에 반대 표명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대의기구인 의회의 법률 자체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사실상은 그래서 헌법재판소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관습헌법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실 2004년 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렸죠. 많이 흔들리는데 일단 2004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기사회생을 해요. 기사회생을 해서 선거에서 이기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 추진력 이것들을 흔들게 되고 또한 자신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추구를 하면서 당과 거리를 두는 그런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도 자신을 뒷받침해주지 않고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의 갈등 상황이 증폭되죠. 이때 자신이 속해 있던 민주당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열린우리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창당이 돼요. 창당이 되면서 이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는데 이제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당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도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요. 제적의원 195, 찬성 193, 반대 불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그죠? 압도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즉 여당이 대통령을 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2004년 4월 15일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을 합니다. 과반 의석을 획득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 5월 14일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 인정을 했어요. 대통령의 위반 사항이 다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다 이제 인정을 했지만 대통령께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그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일단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로서는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일단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한나라당이 완패를 패배를 선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의회까지 장악을 하고 자신의 이제 지지자들로 구성된 열린우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이 이제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추진력을 얻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 직무 수행 기간 동안 끊임없이 대통령의 공약 실천 사항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막 흔든단 말이에요. 지금에도 기억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지지를 보낸 것은 이라크 파병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왜 저렇게 흔들리나? 그러다가 끊임없이 매스컴에서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흠을 잡죠. 그러니까 점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접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까지는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다면 어떻게 탄핵될 수 있었는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역시도 이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13년 8월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이 이 지하 조직을 설립하고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하였다는 이제 형법상 내란 음모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서 2013년 11월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심의하여 의결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위헌정당 정당 해산에 대한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인용 8명, 기각 1명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정당을 만드는 것도 다 좋지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그러한 정당 활동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결정을 내려요. 당이 공중분해되는 거죠. 정당이 사라졌어요. 재밌는 것은 이후 2015년 1월에 이 이석기 씨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인정을 해서 이러한 내란죄는 결국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러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내란죄를 인정을 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듬해 있었던 이 재판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들의 내란 음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즉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무죄야.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인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인정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하나의 정당을 공중분해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라는 비판이 많았고요. 지나치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설립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묵살한 것이니까요. 지나치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강력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화여대에 재학 중이었던 그 최순실 씨의 딸, 이제 말을 타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성격 문제, 이걸로 출발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만 문제였죠. 물론 그런 부정 입학이라든가 부정 성적을 준다든가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촉발돼서 점점 사건이 커지더니 그 뒷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현직 대통령이 있었다는 점이 이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의 사건이 이제 미디어를 장악을 하는데 2016년 10월에 당시 JTBC 방송국에서 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이 최순실 씨가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그 태블릿 PC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JTBC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JTBC가 그것을 빵 터뜨려서 그 이후에 이제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거의 촛불 시위 거의 2달 가까이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심각하죠, 사실은. 당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와도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는데, 이러한 현직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민간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한 정치계라든가 경제계에서 그 민간인에게 뇌물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들이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뭔가 세월이 과거로 다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역사가 퇴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러한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는 요구가 굉장히 거셌고요. 그래서 의회는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이듬해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휘 권한 남용을 들었고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위배된다는 사안을 들어서 이제 탄핵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법부의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단이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정치적 사안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 사안이라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에 깨끗이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는 많이 봐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점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실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사법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그것이 이념적으로 돼 있죠.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치 문제라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 이 두 양자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치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나아가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있겠죠.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정치 문제들을 논의를 해봤는데, 이러한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 문제들이 결국 민주화 이후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줄곧 보면서 사법부가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정치가 사법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중요한 정치적 결정, 정치적 판단,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들이 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사법적인 판단에 최종적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18 과거청산 문제라든가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같은 정치 제도 이러한 중요 정책 이러한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뭐 낙태 문제라든가 간통죄 폐지라든가 뭐 등등 우리 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 그 시민사회 내의 갈등 요소들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중대한 문제가 모두 다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러한 그 정치 사법화 현상의 배경에는 결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사회적 갈등을 정치권에서 대화, 타협, 논의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에 정착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다 법에 맡기는 거죠. 다 법에 맡겨서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갈등을 해소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나마 신뢰를 한다는 거죠. 이들은 뭐 선거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워.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갈등이 봉합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법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선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아요. 견제를 받지 않고 또한 그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위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그죠? 근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그러한 주권은 결국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그들에게 국민들의 주권적인 판단이 위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든 국회든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논의와 타협에 의해서 이런 사회적 갈등들이 풀어져 나가기를 바라는데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에서 이 중립성이라는 근거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갈등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사법부에 의한 법치주의 갈등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런 갈등들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습관들, 그죠? 관습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또 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모든 사회적 갈등들을 최종적 갈등 해결을 사법적 권위에 넘긴다는 점에서 의회 역시도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점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그럼 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정치의 사법화가 부정적인 의견만은 있는 건 아니죠. 여하튼 이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의민주주의 존립 근거를 뿌리에서 흔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법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바로 지금에 있어서 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체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것은 이 사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엘리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엘리트들은 사회 각계 다양한 계층 속에서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 이제 이러한 사법부의 구성원이 되는 길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통로가 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부 사회에 그런 여유가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사법부라는 낭의 탈을 쓰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그러한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 이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우려가 존재를 한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